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강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외교통상학부에 재직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제목은 현대 중국의 사상사조입니다. 오늘 중국의 사상의 흐름을 조망하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사상사조의 정의와 성격입니다. 네, 그래서 사상과 사조, 하나의 어떤 사상의 흐름, 또 그 사상의 어떤 유파와 또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조라고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성격 지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중국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입체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2000년대 이후 중국 사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 강의의 내용은 옆에 있는 이 책, 제가 공저자로 참여한 현대 중국학 특강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중국 사상사조의 정의와 성격입니다. 네,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어떤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그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중국 개혁개방 40년, 그죠?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중국 소위 그 인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 대중운동 여러 가지가 있었죠. 문화대혁명도 있었고 천안문 민주화 운동 또는 천안문 사태, 그리고 여러 큰 이슈가 있을 때 그들은 어떤 광장에 모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애국주의의 어떤 사조, 물결, 그것을 오성홍기로 이렇게 한번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중국 사상사조라고 했을 때 먼저 현대 중국, 과연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일까요? 크게 보았을 때는 개혁개방 이후부터 오늘날, 즉 시진핑 정부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현대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땅다이라고 해서 당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979년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시기, 또는 그 노선이 출범한 그 시기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현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관심사인 사상사조, 그죠? 하나는 사상이고, 그죠? 사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집단의 어떤 생각 또는 주장,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사조라고 하면 그야말로 물결입니다, 그죠? 이러한 생각과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어떤 흐름으로 또는 어떤 물결을 타고 중국 전역에 퍼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이 사상사조는 사실상 인문사조를 포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철학, 역사, 문화, 예술의 영역을 다 망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속에서 드러난 논쟁과 토론의 형식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과학적 시각과의 어떤 결합과 확장, 융합을 꾀하기도 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대 중국의 사상사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옆에 보면 두 사진이 있지요. 하나는 중국의 어떤 그 정책 이데올로기죠. 즉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노선이 있고요. 그 속에서 2000년대 이후에 급부상한 소위 대국 굴기 또는 중국 굴기, 여기서 얘기하는 굴기는 rising이라고 해서 웅비하다, 그죠? 네, 모든 산맥이 한꺼번에 이렇게 솟아오르다, 이게 이제 굴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이 이제 웅비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대국 굴기 또는 중국 굴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상사조, 이 사조는 때로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어떤 시대 정신으로 읽혀지기도 하죠. 또는 사회주의 중국에서 두드러지는 어떤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 이념 또는 주의, 그죠?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 사상 또는 마오쩌둥 덩샤오핑 이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중국에서는 이데올로기이자 이즘 주의가 되겠죠. 또는 군중들의 의식과 결합된 어떤 그런 군중 운동으로,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천안문 운동이 되겠죠. 이런 어떤 운동이나 어떤 대중의 어떤 열풍, 옆에 보면 중국은 불쾌하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국문으로 번역될 때는 China angry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화를 낼 수 있는 중국,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사회적 현상, 열풍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상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개방 이후로 전개된 중국의 사상사조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조망해 보자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조금 나눠서 보자면 1980년대에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같은 이런 학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지식 분자라는 말을 쓰지요. 우리가 뭐 흔히 인텔리겐치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이런 지식인은 어떤 정부 주도의 관방과 또 어떤 민간 사이에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상 또는 문화를 주도하는 어떤 세력이라는 것으로서 중국 사회에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문화 대토론, 중국에서는 문화열을 주도했다. 그래서 1980년대는 지식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문화 논전 또는 문화열을 주도해 나갔던 그런 시기였다.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화두는 계몽이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천안문 사태가 1989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좌절과 어떤 당혹스러움 또는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1990년대에 더욱 번영했던 중국 사회를 맞닥뜨리면서 어떤 혼란을 또는 당혹스러움을 같이 표출했던 그것이 바로 199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좌절과 경제 우선주의라고 하는 다소 이질적인 두 분위기 속에서 사상사조가 날카롭게 어떤 비판적 담론을 쏟아내었던 시기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그리고 소위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면서 90년대를 주도했던 풍미했던 그런 사조들이 이제 막을 내리고 그야말로 세계화에 동참한 또는 강대국을 준비하는 중국의 흐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소개했듯이 대국 굴기의 열망,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대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강대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워 또는 슈퍼 파워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그 강대국이 될 것인가? 2000년대 이후로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중국은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들, 그죠? 그들은 모두 중국은 이제 뭐예요? 과거의 어떤 그런 수세적인 그 국면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출하는 대국 굴기 또는 중국 굴기의 시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그 내셔널리즘, 즉 애국주의라고 하기도 하고요. 학술적인 용어는 민족주의가 득세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2000년대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1990년대 중국의 곤혹스러웠던 하나의 자화상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정치 팝 아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말보로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담배와 그죠? 또 사회주의 어떤 혁명의 전사들의 모습이 혼전되어 있는 그죠? 혼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잘 표현했는데 이것이 이제 90년대의 자화상이고 2000년대는 이런 자화상이 이제 사라지면서 민족주의, 자긍심, 그죠? 또는 문화 어떤 그 복원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득세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넓게 보았을 때 중국의 사상 사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과 착종과 어떤 분절을 겪으면서 결합되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켰다. 그 주된 요소는 뭐냐면 주된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네, 사건으로 친다면 우리가 중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굵직굵직한 사건은 역시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있었던 문화 대혁명이죠. 바로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이죠. 그리고 또 천안문 사태가 되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한다면 마오쩌둥의 정책이 있었고 덩샤오핑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혁개방 정책이겠죠. 오늘날 시진핑 정부는 중국몽을 그죠? 미래의 찬란한 중국을 건설하자라는 어떤 의미가 담긴 중국몽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정책과 어떤 관방 주도의 노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호응하면서 그죠? 어떤 실패한 또는 성공한 어떤 정책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과 긴밀하게 호응하고 융섭하면서 사상사조가 이제 등장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80년대는 문화대혁명 이후의 어떤 사회 분위기, 그죠? 예, 그 속에서 전개되었던 현대화의 논의 이런 것들이 두드러졌다. 1990년대는 천안문 사태 이후로 그죠? 어떤 좌절과 또 다른 어떤 그 경제 우선주의의 드라이브가 들어가면서 남순 강화, 그 다음에 포스트 천안문 사태,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그죠? 여러 가지 이를 둘러싼 사상사조의 아주 다양한 시각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중국이 자긍심을 회복하자, 자신감을 갖자,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통 문화 복원 정책,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어떤 성공적인 개최,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를 우리가 재구축하자. 그래서 소프트 파워의 열풍, 그리고 미국에만 어떤 보편적인 모델이 있느냐, 중국에도 하나의 모델이 있다. 그래서 중국 모델론,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그 세 번째 그림이 이제 WTO에 가입한 어떤 그 2000년대 이후의 분위기, 아래 그림이 2008년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중국에서 사상사조가 형성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사건 또는 정책, 노선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네, 70년대, 60년대, 70년대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10년의 어떤 그 기나긴 고통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동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마오쩌둥의 어떤 정책, 노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시기가 지나면서 1980년대 개혁개방의 시대가 등장하면서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1980년대 문화 논전, 즉 문화열이 등장했다. 그죠? 그리고 그 개혁개방 노선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죠? 네. 국내적으로는 개혁을 하고, 그죠?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해서 웰컴 투 차이나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개혁 개방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90년대는 네, 어떤 다양한 한편으로는 아주 예리한 어떤 사회 비판적 또는 비평적 담론이 분출되었던 시기. 그래서 1990년대는 사상 분화의 어떤 시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WTO에 가입하고, 그죠? 베이징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자긍심을 회복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을 준비하자라는 어떤 차원에서 중국 굴기의 시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학자 또는 국내 우리 유수의 학자들은 중국 현대 중국에는 여러 사조의 유형이 있는데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몇 가지를 이제 좀 소개를 해보자면 마리청이라고 하는 중국의 학자는 현대 중국에는 8가지의 사조가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관방 이데올로기죠. 구좌파, 신좌파, 어떤 좌익 어떤 노선을 지지하는.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게 이 민주사회주의인데요. 일종의 서방의 민주주의 개념과 어떤 고전적인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개념이 결합된 형태. 사실은 이것은 이제 영국에서 초기에 발달했었던 그 개념이 이제 중국으로 도입되어서 이 부분을 선호하는 그런 학파가 등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주사회주의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약간 다르지만 어떤 양자가 결합된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양의 어떤 그 가치와 제도를 선호하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와 인권 또는 민주주의 또는 시장의 어떤 자유로운 시장의 어떤 그죠? 질서의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주의가 선호하는. 그 다음에 이제 내셔널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민족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애국주의 또는 국가주의. 또는 넓게는 민수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국수주의. 이런 것까지 이제 포괄하는. 그 다음에 전통 문화를 선호하는 신유가 학파.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이 마리청 교수의 이 분류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 학자들의 또 분류가 있고요. 맨 마지막 밑에 보면 리저호라고 하는 80년대, 90년대 대표적인 중국의 지식인이었던 이태쿠, 저 리저호는 네, 2000년대 이후로 중국 사조가 자유주의 그리고 신좌파 그 다음에 문화 보수주의라고 하는 3대 산맥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예, 여기에서는 관방 이데올로기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일단 우리가 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전통과 체제의 시각에서 본 사상사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980년대에는 키워드로 봤을 때 반전통의 사조가 네, 대세를 이루었다. 그죠? 전통이라고 한다면 어떤 중국적인 것이죠. 반전통이라고 한다면 어떤 서구주의적인 것에 경도되었다. 그죠? 또 90년대 이후로 그죠? 반체제적인 것과 체제적인 어떤 사조가 공존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옆에 첸 리칭 같은 분은 자유주의 학파였죠. 이런 분은 90년대의 중국 사회를 좀 더 반체제적인 시각에서, 즉 날카롭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소위 신좌파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90년대에는 중국 사회의 어떤 그 자본주의의 물결을 예리하게 비판하다가 2000년대 이후로는 오히려 중국 모델론을 주장하면서 친체제적인 면으로 입장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주의파는 오히려 더 체제 비판적인 입장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어떤 이런 사조들의 어떤 성격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중국 사상사조의 어떤 정의와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980년대 사상사조가 되겠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중국에서는 이제 이것을 백화제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아주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서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냈다. 그게 이제 백화제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화제방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 1980년대의 특징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를 주도했던 지식인들은 이 시대를 1919년 5.4 신문화 운동 이후로 제2의 신계몽 시대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문화 대혁명의 어떤 상처, 상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상처가 잔존했지만 빨리 그것을 걷어버리고, 그죠? 예. 덩샤오핑이 주창했던 개혁개방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지식인들과 또는 어떤 그 캠퍼스, 강단, 그죠? 이곳은 굉장히 어떤 들뜬 분위기로, 그죠? 기대와 희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던 시기가 1980년대 초기와 중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신계몽주의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네, 어떤 강단에서 그죠? 네, 자유로운 어떤 학술 대회가 끊임없이 열렸고 밑에 있는 것은 어떤 그 바로 조류라고 하는 어떤 미술 사조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방가르드적인 어떤 전위 미술을 주창했던 그런 어떤 미술 사조들도 굉장히 발달하고 이렇게 등장했던 것이 1980년대가 되겠습니다. 1980년대는 우리가 회고해 보건대 이원적 서사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즉 어떤 중국이냐 서방이냐, 그죠? 또는 낡았냐 새 것이냐, 어떤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이 반성할 부분이 꽤 있었던,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화대혁명에 대한 반대급부, 어떤 반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거죠. 그만큼 문화대혁명이 가져다 주었던
후유증은 대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계몽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보시면 중국이냐 세계냐, 전통이냐 근대냐. 여기서 얘기하는 근대는 현대를 얘기합니다. 모더너티가 되겠죠. 역사냐 규범이냐 특수냐 보편이냐 하는 어떤 이원적 서사가 존재했죠. 그렇다면 그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은 어느 쪽으로 경도가 되었을까요? 바로 중국이 아닌 서방주의의 경도가 되었던 어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1919년 오사 신문화 운동 시기 약간 자유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봉건적인 것으로 인식했던 어떤 그 시대의 이원적 서사가 1980년대에 다시 부활하였다. 그죠? 다시 도래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는 중국 근현대사에서 문화의 빅뱅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 그런 시기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지식 분자, 바로 지식인들이 있었다. 이들이 문화열을 주도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 문화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다양한 전공을 가진, 그죠? 이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였다. 그죠? 우리가 이제 트랜스라는 말을 쓰죠. 이제 넘나들었다는 거죠.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부분까지 넘나들면서 광범위하게 토론을 했던, 굉장히 어떤 중국의 어떤 지식 학술계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몇 안 됐던 시기 중에 하나, 바로 이것이 근현대사에서는 1980년대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각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었고, 중국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동서양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개방적 사유를 유지했다. 그래서 1980년대 이 문화열의 여파는 아주 오랫동안 중국인들의 뇌리 속에 이렇게 남겨져 있게 되는 어떤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네 가지의 큰 4대 문화사조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보면 유학 부흥론, 비판 계승론, 철저 재건론, 그 다음에 서체 중용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의 전통사상을 복원하자, 두 번째는 찌꺼기와 알맹이를 구별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철저 재건론은 서양의 사회과학적 방법론, 자연과학의 방법론 이론을 가져다가 우리의 이론을 구축하자 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낡은 것이 있고 뒤떨어진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개조하고 재건하자 라는 점에서 철저 재건론이 가장 반전통적 입장에 서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철저 재건론과 리저호로 대표되는 서체 중용론, 서양을 채로 삼자라고 하는 이 서체 중용론이 그 당시 1980년대에 대세를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어떤 그 문화의 어떤 그 영수, 즉 우두머리로 그렇게 추앙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떤 그 출판이라든지 어떤 강연이라든지 또는 어떤 토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군중들은 이에 아주 광범위하고 아주 열렬하게 호응했던 그런 시기가 1980년대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이것이 너무나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죠? 굉장히 어떤 통제가 어려워질 정도로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급진적인 흐름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소위 사실 우리가 회고를 해본다면 문화대혁명 때도 일종의 문화급진주의가 나중에 대세를 이루었거든요. 이 1980년대도 이상하게 문화급진주의가
80년대 중반 이후로 계속 가열되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도화선이 되었던, 그죠? 그것이 1988년 중국 국영 TV, 그죠? 거기에서 방영되었던 허상, 하상이라고도 하죠. 황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중국 정부도 지지했었던 그런 다큐멘터리죠. 여기에서 일종의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큰 일이 나게 된 것이죠. 다큐는 쪽빛 문명과 황색 문명, 즉 남색 문명과 황색 문명을 대립시키면서 자유주의냐 또는 낡은 중국 문명이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어떤 서방에 대한 어떤 환상과, 그죠? 어떤 경도를 이렇게 일종의 홍보하게 되는 어떤 이런 다큐가 1988년에 중국의 국영 TV에서 방영이 되면서 중국의 어떤 시청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어떤 대세로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장에서 군중들이 모이고 이것이 너무나 가열되고 어떤 그들의 주장이 이제 급진적으로 흐르면서 중국 정부의 어떤 보수적인 입장과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1989년 6월 4일에 발생한 천안문 사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로 가면 너무나 가열되었던 어떤 군중운동과 또는 문화열과 중국 정부의 어떤 입장이 괴리를 일으키면서, 그죠? 하나의 어떤 문화열이 순식간에 식어버리게 되는, 중국 사회가 아픈 기억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안문 사태 이후로 중국 사회는 당분간 이제 침묵을 지키게 되고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덩샤오핑은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하지 말고 경제 우선주의로 개혁개방 노선을 다시 더 가열차게 추진하자라고 하는 남순 강화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1980년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리저허 같은 이 사상가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죠? 네, 문화 급진주의, 중국 사회가 겪었던, 그죠? 하나는 문화대혁명, 하나는 천안문 사태. 이러면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점철된 문화 급진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고별혁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그죠? 네, 해결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었죠. 그러면서 캉요웨이, 즉 강유위를 다시 새롭게 조명한 그런 사상적 작업들이 있었고, 반면에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첼리친 같은 경우에는 6.4 천안문 사태 이후로 덩샤오핑은 일종의 그 전제주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어떤 독재를 이제 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그것을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는 신권위주의 체제가 굳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신권위주의고, 그죠? 경제 정책에서는 개혁개방 또는 시장경제 노선이 굳건하게 유지가 되는, 다소 신권위주의와 경제 우선주의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의 소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이제 90년대 이후로 중국 사회에 자리매김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80년대에 이미 등장했었던 이 신권위주의의 주장이 90년대에 오면서 이제 어떤 중국 정부의 어떤 정치적 입장으로서 이렇게 안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1980년대 문화혈과 그 이후 전개되었던 여러 가지 사상적 또는 사건적 흐름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1990년대 사상사조를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시각을 지닌 사상가와 사조가 등장을 했고, 때로는 중국 사회를 예리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비판의 눈이 달랐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이분은 이제 허기림, 쉬지린이라고 하는 사상가인데, 그는 1990년대에 어떤 부분을 주목했냐면 세속화가 급진전되었다. 그죠? 시장 경제를 덩샤오핑 정부가 도입을 했는데 중국 사회는 그것이 일종의 어떤 소화를 시키기도 전에 너무 빨리 소화불량적인 어떤 현상. 그래서 시장 경제 도입이 세속화를 가속화시켰다. 거기에서 일종의 공공담론과 어떤 국민사회의 어떤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을 주목했던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자유주의자였던 허기림의 입장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 미술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유명한 그 옆에 중간에 사진이 있죠. 광이의 대비판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물의 어떤 그 유명한 작품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면 그냥 알겠죠. 코카콜라와 어떤 중국 사회주의 어떤 혁명 전사가 같이 교묘하게 결합된, 이것은 그냥 작품만 봐도 우리가 그 당시, 그죠? 시장 경제의 어떤 요소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는 어떤 이런 어떤 그 감정과 시각이 다양하게 어떤 중첩되어 있는 것이 바로 1990년대의 중국의 자화상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력주의가 정신화되고 소비가 신미화되면서 본래 존재했던 무력과 정신, 소비와 신미, 세속과 초월의 경계가 교묘하게 은폐되었다라고 고발한 것이 1990년대다. 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를 주도했던 지식인들의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하면서 사실상 대중문화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도 또 바로 1990년대가 되겠습니다. 중국 지식인들은 이것을 공공성의 타락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책, 즉 인문정신 대토론의 어떤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인문정신 대토론의 어떤 이 분위기는 1980년대 문화열의 어떤 그 확장성이나 폭발력에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지식인들 사회에서의 어떤 넋두리와 같은, 그죠? 자조와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수준에 머물렀던 그것이 인문정신 토론의 어떤 현 주소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시대는 지식인에서 문화 권력이 대중문화로 넘어가고, 그죠? 네. 시장 경제의 위력은 더 어떤 번영으로서의 위력을 더 가열차게 분출했던 시대가 바로 1990년대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식인들은 그 비판의 칼날을 거두지 않았죠. 그 중에서 가장 예리하게 비판한 것은 개인주의가 너무나 그 두드러지게,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사회로의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어정쩡한 어떤 실종된 사회가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던 것도 또 다른 1990년대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아주 견실하게 순항을 거듭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이들을 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관방 이데올로기를 이제 뭐죠? 아주 대놓고 비판하는, 그죠? 학술적으로 비판하는 양대 사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유주의 학파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9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면서 일종의 어떤 선언과도 같은 그런 글들을 발표합니다. 특히 98년 베이징 대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책에서 자유주의 전통이 가장 위대하다 또는 보편적이다,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 99년에 리선즈라고 하는 학자는 오사의 정신으로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서 오늘날 중국이 한마디로 전제주의, 즉 독재가 아니냐라고 하는 과감한 어떤 그런 비판도 하게 되는 것이 자유주의 학파의 어떤 시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신좌파를 호칭하는, 그죠? 자임하는 이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위에 사진의 윗부분에 있는 왕후이와 아랫부분에 있는 추이즈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왕후이라고 하는 학자가 더 유명하죠. 이 학자들은 문화대혁명이 가져다 준 건강하고 양호한 긍정적인 유산도 있다. 근데 이것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또는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종말을 고했다. 그죠? 그래서 1990년대 오면은 사회주의적인 가치와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그야말로 사라진 것은 아니냐.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 하면 뭐죠? 공정과 평등인데, 그런 가치와 어떤 우리의 유산이 90년대의 중국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죠? 라고 하면서 예리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자유주의는 어떤 부분을 건드렸죠? 어떤 보편적인 것이, 그죠? 자유주의, 즉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것이 중국 사회에서 많이 사라졌고, 특히 전제주의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1990년대를 비판했다고 한다면, 신좌파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주의적인 유산이 사라진 어떤 시장 경제 또는 세계 자본주의로 종속되어져 가는 중국의 어떤 모습을 비판해 갔다. 시각이 다르죠. 어쨌든 이 둘이 90년대를 풍미했던 양대 사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편으로 자유주의는 오사 시기 계몽주의적 자유주의 전통을 사실상 끌어온 것이죠. 사상적 자원. 신좌파는 마오이즘의 어떤 대민주 전통, 그것을 끌어다가 90년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이제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볼 때 그들의 어떤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즉, 부패의 문제죠. 1990년대 중국 사회의 부패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봤을 때, 자유주의는 중국 정부의 과도한 농단, 여기서 농단은 독점을 얘기합니다. 독점과 과도한 간섭에서부터 부패가 발생한 것이다. 반면에 좌파학자들은 중국 부패의 책임이 사실상 자본주의적 요소, 즉 시장경제 체제와 국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와서 오염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죠? 네, 이렇게 봤을 때 부패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보는 시각은 첨예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자 했어요? 중국이 민주와 자유를 강조하고 소위 그 시민사회를 발전시켜서 서양처럼
성숙한 어떤 헌정 민주의 길을 걷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설계도였다라고 한다면, 신좌파는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고 중국의 혁명과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실험의 경험을 참조해서 중국만의 길을, 즉 중국의 어떤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견지하면서 중국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했던 것이 이 90년대를 대표했던 양대 사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이 양대 사조가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 분위기가 점차 바뀌게 됩니다. 즉, 현 중국 정부의 노선과 점차 접점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중국 특색이 주장하는 어떤 순차적인 접근, 즉 뭐냐면 정치 민주화는 나중에 하고, 그죠? 경제 건설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일종의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신좌파 같은 경우에는 예리하게 어떤 그 시장 경제의 어떤 자본주의적 요소를 이제 비판하다가, 이것이 후진타오 정부 시기로 넘어가면서 개혁 개방 자체가 이미 성공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혁 개방 노선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90년대에 주장했던 어떤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비판을 거둬들여야 되는 형국이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다른 측면에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중국 모델을 우리가 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 현 정부와 노선과 화해를 하게 된 이런 부분들이 90년대를 풍미했던 양대 사조의 2000년대 진입 이후에 변화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90년대를 살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후의 사상 사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는 중국이 앞으로 중국이 이제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느끼게 되고 인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기였고요. 네.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공교롭게도 2008년이 개혁개방 30주년이 되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개혁개방 30주년의 대성공, 이것이 이제 결합되면서 중국인들은 과거의 어떤 수세적인 국면에서 자신감을 표출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사상 사조가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 있는 그 사진, 즉 애국주의와, 그죠? 네, 어떤 군중 운동,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룬 내셔널리즘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장 큰 어떤 사건 또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베이징 올림픽이었습니다. 즉 2008년이었죠. 네, 그들에게 주었던 그 감동과 충격파는 대단한 것이었다. 이제 올림픽 이전이냐 올림픽 이후냐의 문제이다라고 선언할 만큼 베이징 올림픽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획을 긋는 어떤 분기점과도 같이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편전쟁 이후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개혁개방 30년을 총결산하고 앞으로 뭐죠?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을 설계하고 전망하자라고 하는 것이 2000년대 초반의 중국 사회의 분위기였다. 그 와중에 이제 2006년에 중국 국영TV에서 한편의 또 굵직한, 그죠?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죠. 그것이 그 유명한 대국 굴기가 되겠습니다. 네. 총 12편으로 제가
그 기억을 하는데요. 강대국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고 흥망성쇠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매우 상세하면서도 전문적으로 다루었던 매우 퀄리티가 높았던 그런 다큐멘터리가 바로 이 대국 굴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2006년은 아직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기도 전이었고요. 학습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올림픽 이후에는 이러한 대국의 담론들이 중국의 꿈을 결합하면서 직접적이고 과감하게 이제 설계하는 분위기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셔널리즘, 즉 민족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자적인 면들 또는 군중 운동적인 면들 또는 아주 국수주의적인 면들, 관방 이데올로기적인 면들, 그 중에서 먼저 어떤 평온하면서도 매우 학자적이고 문명사적인 면에서 문화민족주의를 주장했던 것이 중국의 이제 국학대사라고 불리는 찌시엔린이라고 하는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방적 사유로서 서양 문화를 대체하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동양 문명, 여기서 얘기하는 동양 문명이 이제 중국 문명이 되겠습니다. 중국 문명으로서 서양 문명을 대체하자. 그동안의 서양 문화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었고 부작용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질병,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동방 문화의 어떤 우월성을 높이 치켜들자 라고 하는 것이 문화민족주의, 찌시엔린이 주장했던 문화민족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장칭은 정치 유학도 주장하게 되는, 그야말로 어떤 약간의 그 복고풍의, 그죠? 문화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리우밍푸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관방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2010년에 그 유명한 책 제목 중국몽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중국몽은 굉장히 선언적이기도 하고 약간 미래지향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중국 모델을 제시하게 된 거죠. 그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서양 모델, 북방 모델, 중국 모델이 있는데 서양 모델은 미국으로 대표되었던 과거의 모델, 북방 모델은 이미 추락한, 그죠? 소련식 사회주의. 반면에 미래지향적인 중국 모델이 있다. 중국 모델은 바로 개혁개방 30년에 빛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이 자유민주 인권의 가치를 높이 쳐들었다면 중국은 화평, 발전, 합작의 화훼세계 건설의 기치를 내세운다 라고 하면서 이 중국몽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한때는 중국의 외교관들이 이 책을 항상 옆에 끼고 비행기를 탔다. 그죠? 그만큼 아주 열독을 했던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학자들 중에서 우리가 사상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다루어 볼 만한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두 학자가 있었는데 역시 90년대를 풍미했던 바로 그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대국주의적인 설계를 이제 담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학파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쉬지린이 2000년대 이후로 신천하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신천하주의는 세계 정신을 지향하고, 그죠? 공형의 보편성,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과 세계가 함께 나눈다 이런 뜻이죠. 또 방법으로서는 중심과 등급을 제거하자. 이거 뭐예요? 과거의 중화주의는 중국이 천하의 중심인데 그 중심을 제거하고 평등하게, 그죠? 평등하게 우리가 타 문명 또는 타 국가와 대화하자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심과 등급의 어떤 그런
어떤 권위, 지위를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죠? 제껴놔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호 이익과 어떤 도의를 주장하는, 마치 당나라나 어떤 명나라 또는 청나라 때 중국의 중화 제국이 주변 국가들과 나름, 그죠? 어떤 평화롭게 어떤 질서를 유지했었던 바로 그 고대 조공 체제를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오늘날의 신천하주의를 개창하자 또는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이 쉬지린의 신천하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지린은 중국의 전통적인 천하주의와 민족 국가를 모두 초극하는 차원에서 신천하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 국가의 자기 동일성과 주권은 절대적일 수 없고 외재적인 한계를 지닌다. 그죠? 이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쉬지린이 주장한 신천하주의의 보편 문명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주장하는 이 신천하, 이 천하는 이상적인 문명 질서이자 중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공간의 상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국이 처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대 민족 국가 의식과 대척점을 이루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단순히 민족 국가의 길로만 간다면 신천하를 건설할 수 없을 것이다. 그죠? 주권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개념에서 벗어나서 세계를 아우르는 천하를 말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대 중화 제국의 어떤 다원 종교와 시리 체제의 성공적 경험, 그 대표적인 것이 당나라, 그죠? 당 제국의 어떤 다원 문명, 그 중화 질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여 이로부터 현대 문명의 병폐를 해소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쉬지린의 신천하주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쉬지린은 서양의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질적인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죠? 예, 국가를 넘어선, 그죠? 국가를 하나로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출범했다고 한다면 동양에서도 그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동방에서의 어떤 그 EU와 같은 하나의 어떤 정치 연합 체제로서의 모델을 그렇게 구상하고 꿈꾸었던 것이 바로 쉬지린의 신천하주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90년대 신좌파로 이름을 날렸던 왕후이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신아시아 질서 또는 신아시아 상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후이의 신아시아 상상은 여전히 뭐죠? 사회주의적인 가치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동맹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후이의 신아시아 상상은 서구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또는 이를 대체하는 차원에서의 아시아 지역 또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신구상 또는 신연맹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보편을 공통분모로 삼는 천하주의자들과는 달리 왕후이는 아시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정치체제 또는 민주 모델의 구축을 상상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어떤 사회주의적인 가치와 사회주의 어떤 노선의 어떤 연맹, 이것을 꿈꾸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왕후이도 그 그림을 보시면 현대 아시아 개념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고대 역사 경험의 계시를 활용해서, 그죠? 활용해서 미래 지향적인 동아시아의 정치 체제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왕후의 신아시아
설계 또는 상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왕우이가 제기한 신아시아 상상은 현대 아시아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 다음에 고대 중화제국의 의미 발굴, 미래 초민족 국가 체제의 상상이라는 시공간적인 3요소가 요소가 선순환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아시아의 현실을 직시하고 고대 중화 제국의 유산을 활용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신아시아 질서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주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 현대 중국의 사상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1980년대, 그 다음에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 사상과 사조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 우리가 시대별로 살펴보고 그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조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하나의 영감으로 작용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